내 몸도 내 자산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건강 365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도 올 한 해 잘 유지하시고 내 자산도 잘 지키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 자산이나 내 노후가 정말 안전한 것일까? 보장된 것일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손보험부터 시작을 해서 보장과 자산관리 역할을 함께하는 종신보험, 또 노후 생활에 기반이 되는 연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저희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만나볼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만나볼 분 화면으로 만나보셨는데요. 직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J 컨설팅의 이현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년간 병원 행정 업무를 보면서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간극을 실무적으로 해결을 해온 현장 전문가 이현재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현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 또 새해 첫 방송에서 어떻게 우리의 노후나 자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좀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은 있지만 이걸로 노후가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달 내는 돈은 늘어나는데 내가 받는 연금은 과연 확실한 건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연금은 이미 있는데도 왜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지, 이 요율 인상을 직장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30대 직장인이신데 국민연금도 내고 뭐 이것저것 연금도 내고 보험도 내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불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현재 대표와 함께 하나씩 좀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청자분의 사연처럼 국민연금도 납부하시고 뭐 퇴직연금도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불안하다,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대한 반문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이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사실 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직장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개수로만 따져도 벌써 두 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쵸? 네. 사실 왜 이런 불안감이 왜 발생이 되는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이해하시려면요. 우선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부터 질문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 연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요. 이 연금이 내가 언제 작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퇴직을 하던 과거의 관점이 60대 이후에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설계돼서 퇴직 후 현금 흐름, 즉 내가 따로 근로소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생활비, 나의 병원비, 나의 뭐 자녀분들의 뭐 예를 들어서 결혼 비용도 대주는 그쵸. 그런 목돈 사용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건데요. 즉 소득이 없는 시기가 과거에는 60대 이후로 미뤄져 있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최근 들어서 평균적인 통계가 나왔는데요. 좀 충격적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나이가 무려 49.5세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40대. 네. 제가 40대 이제 중반을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직장 가입자였다면은 뭐 4, 5년 뒤에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게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생각하기도 좀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마음은 아직 20대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직도. 근데 회사에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제 너가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자리가 없다면 네. 더 이상 근로소득을 하기가 힘든 구조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법정 퇴직 나이는 과거에는 60대에 머물러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던 10년 이상 빠른 49세 정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소득 공백이 발생됩니다. 그 시기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연금 구조 속에서는 버텨낼 수 있는 해답이 없으니 오랜 시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청자분도 그렇고 보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뭐 국민연금이나 뭐 연금 보험, 퇴직연금 이런 거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 문제는 이게 언제 작동하는지, 언제부터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근데 뭐 시청자분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랐단 말입니다. 9.5% 인상이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납부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돈은 더 많아지는데 네네.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나에게 더 유리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이슈,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뭐 얼마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쵸.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는 돈은 올라가는데 과연 이 내는 돈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누구나 다 그쵸.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즉 이 부분은 단순히 내가 내는 돈이 늘어나고만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핵심을 놓칩니다. 핵심은 더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계속 손을 볼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게 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논의되는 방향을 보면요. 보험료율이 벌써 9%에서 9.5%로 이제 올리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무려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라는 게 저는 문제라 생각되고요. 네네네. 겉으로 보면은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끝날 수 있지만 네. 이 내면을 보면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포인트는 4포인트지만 비율은 무려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30% 이상 증가하는 게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연금을 내가 많이 내는 건 좋은데 네네. 미래에 내가 받게 될, 즉 60대 이후 퇴직 시기에 소득 대체율의 상승폭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는 돈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내가 실제 받게 되는 시기에 보장 시기가 되겠죠. 보장 시기의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43% 혹은 44%. 큰 차이가 안 나죠. 네네.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는 내는 돈을 많이 내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소득 대체율로 연금 생활로 가능할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문제는 연금이 불안하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사회 구조가 이런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합리적인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민연금의 요율이 올라가는데 그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비율도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 내 노후가 잘 준비되고 국가에서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은퇴라고 우리가 뭐 일선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뭐 60세가 넘어서 은퇴하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말씀해 주신 대로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50대가 아니고 40대 후반까지 내려오고 막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런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은퇴라고 하면은 정년인 60세를 기준으로 네. 얼마나 더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기업과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조율을 하는 단계에 있었다면은 최근 통계는 49.5세까지 내려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 시점하고 실제로 소득이 끊기게 되는 시점이 10년이 넘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변화가 결국 개인의 선택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요, 197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국가 경제 성장이 연간 복리로 무려 6.4%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사람을 쓸 때 노동력도 많이 공급이 됐고 근로에 들어가는 회사의 비용 부담도 좀 적었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넘쳐났고요. 일자리와 정년이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생산성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4년 전인 2022년도에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벌써 마이너스 0.3포인트. 가성비를 좀 잃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업들의 생산성과 정체는 즉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주는 인건비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과거 40년, 50년 동안 이어왔던 장기적인 이제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였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과거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는 더 유지하기 어렵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즘 40대 후반들은 개인의 준비가 부족한가? 혹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가? 내는 부담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자리는 불안하게 되고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놓칠 게 아니라 어떤 신호들을 나의 삶에 적용시킬까?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결국에는 뭐 시청자분들 개개인 아니면 저 스스로가 뭐 잘못 준비하고 있는 건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환경 자체도 바뀌었고 사회 구조도 바뀌었고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도 바뀐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소득 공백 우리가 노후에 은퇴를 하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는 거죠. 내가 그냥 개인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미리 대비가 필요한 문제, 뭐 나라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내가 평균인 49세 정도의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이걸 단순히 개인이 혼자 감당할 문제로 보면은 해답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결혼도 해야 되고, 네, 아이도 낳아야 되고, 네, 집도 사야 되고, 그쵸. 그런데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프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뭐 평탄한 인생을 살기는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또 소득이 끊긴다거나.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부터 뭐 미래를 무조건 준비하셔라 이런 뭐 단답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소득이 끊겼을 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현금 흐름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은 개인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고용 구조와 연금 제도의 방향이 서로 지금 핀트를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고용 제도 같은 경우에는 60세 정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간극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공백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네. 퇴직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국민연금 제도는 6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개인이 더 잘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로 보면 해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공백을 구조적으로 메꿀 수 있는가는 서로 사회와 개인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즉 연금의 역할도 과거의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득이 끊길 수도 있는 시기를 생각을 하셔서 내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로서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금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설계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대표님께서는? 네, 앞으로 연금을 설계할 때는요. 네. 물론 많이 받으면 좋죠.
아무래도 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네. 병원도 뭐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 네, 옷도 좀 더 많이 사고 갈 건데요. 앞으로는 연금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많이 받느냐 보다는요. 개인적인 판단인데 언제부터 작동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이 저는 좀 네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연금은 60대의 생활비로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연금이 만약에 내가 소득이 끊기는 혹은 끊길 수 있는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의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데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만약 내 소득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나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구조 속에 있느냐 혹은 제도나 시장이 바뀌어도 최소한의 나의 현금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은 미래의 노후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상품이 아니라 인생의 공백 기간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 기간을 슬기롭게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돼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부터 받느냐보다 얼마 받느냐보다 언제부터 작동하고 내가 그 현금 흐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냐 내 생활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잡는 이 연금 플랜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뭐 세제 정책이나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많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현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제 적격.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세제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고요. 네네. 적격이라는 거는 적합한 자격을 가졌다. 두 번째는 세제 비적격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세금의 혜택을 안 줬기 때문에 그 후에도 세금을 먹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비과세 상품이 세제 비적격에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럼 세제 적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ISA, IRP, 네네. 퇴직연금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세금이 5.5%, 4.4%, 3.3%를 나중에 떼고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회적 합의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제도를 맞춰서 연금을 준비하려고 하시면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도 버티는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 규칙의 주인은 누구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 세제 적격의 상품의 규칙은 정부에서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 세액 공제가 더 많이 되겠죠. 혹은 소득 공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주인이 정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 세금을 걷어들일 때 조금 더 받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미래의 세금을 낼 테니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내 자산을 더 불리게 해줘라는 제도가 세제 적격이고요. 세제 비적격은 세금의 혜택을 보지 않은 만큼 세금의 납부의 의무로부터 좀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언제부터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규칙의 주인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이 언제부터 나올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의 핵심은 60대 이후에 내가 퇴직 시기가 아니라 혹여나 40대, 50대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연금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연금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투자 수익률에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휘둘릴 수 있는 연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도 내 수익률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준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보장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뭐 최저 보증형 연금주도 구조 이런 것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던데 네네. 그럼 이런 연금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생각하는데요. 우선 좀 최저보증형 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최저보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금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해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도와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투자 시장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펀드, 어떤 ETF, 어떤 포트폴리오로 내가 이거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오지 못했고 뒤늦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가입했던 직장인 퇴직연금 펀드라든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투자 시장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안감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게 최저보증형 연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연금은 본인의 투자 실적에 귀속이 될 수는 있지만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는 하방을 좀 막아둔 상품입니다. 이 정도 수익률은 무조건 지급해줄게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점은 있지만 불안감을 상쇄시키기에는 굉장히 저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연금을 준비를 할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급을 어떻게 하는 구조인지 이걸 내가 알고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연금을 살펴볼 때 시청자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 이런 지급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노하우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최저보증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해진 규칙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좀 잘 설계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를 하나만 보유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략을 1번 계좌, 2번 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 계좌는 최저 보증의 구조가 있는 연금으로 설계를 해서 연금을 최대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수령을 합니다. 그럼 이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계좌의 역할은 많은 돈을 받는 게 역할이 아니라 확실한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어낸다는 것에 빨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크레바스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 소득을 해칭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보한 연금을 소비로 다 쓸 것이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이때 2번 계좌를 이어붙이게 됩니다. 네. 1번 계좌에서 나온 연금을 2번 계좌의 납입 재원으로 마련하는 겁니다. 1번 계좌에서 나온 돈을 2번 계좌로 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도 확보를 하고 1번 계좌에서 나온 현금 흐름을 2번 계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는 2번 계좌의 자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옵션이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든 중립적인 투자를 하든 보수적인 투자를 하든 현금 흐름은 나의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 계좌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저는 금융월세라고 표현을 좀 하는데요. 그 월세를 받아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단단한 연금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을 하나로 크게 가져가지고 구조를 키우실 게 아니라 먼저 안정적인 연금을 하나 만들고 그 뒤에 흔들리지 않는 연금을 기반으로 투자 시장으로 편입을 시키면 아무래도 연금이 낳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하우까지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1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빠르게 받는 돈을 또 2번 계좌로 가져가면서 연금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전략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네요, 저희가. 자, 오늘 HJ 컨설팅의 이현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문가 보험 닥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분이 함께 하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할 전문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G자산관리 이차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는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자산을 지키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SG자산관리 이차영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데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차영 대표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사회초년생 때 추천을 받아서 보험을 몇 개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달 보험료는 3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건지 헷갈리고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보험이 나한테 맞는 건지 불안해졌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같은 인생 계획에 따라 보험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 말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창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 보험 이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도 불안하시대요. 나에게 맞는 물론 뭐 예전에 지인의 추천에서 막 가입한 그런 보험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좀 재구성하고 싶다,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나한테 맞게끔 설계를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보험이라는 거는 설계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정작 나한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제 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을 좀 개개인에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험을 준비할 때는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네.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납입 가능한 보험료의 재원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납입을 할 수 있는 나만의 기간을 조금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보험료라는 것을 조금 설정을 하실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보험료인가 사실 언제나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맞아요. 부분이실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소득의 한 10%를 뭐 보험료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소득이 500만 원인 분들은 뭐 50만 원으로 뭐 보험료를 잡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보험료 재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거는 장기성 상품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20년나 뭐 30년나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시는 케이스들이 많지만 꼭 그렇게만 가져가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내가 소득의 구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5년 정도 아니면 10년 정도로 짧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짧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랑 납입 기간을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의 가족력이라든지 기저질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거는 질병이나 질환이랑 조금 근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어떤 가족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떤지 내가 평소 생활 습관에 기반했을 때 나는 어떤 질병에 조금 우려스러워 나는 이런 질병에 걸릴까 봐 좀 걱정이 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베이스로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신 이 병원의 트렌드 내가 어떤 치료법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트렌드를 조금 아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10년 전, 5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치료법으로만 보험이 구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해서 보험을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하기 전에 필요한 3가지 기준을 좀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3가지를 저희가 잘 적용하고 고려한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딥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서 조금 이 보험 커스터마이징 할 때 기준을 조금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료의 납입 금액과 이 납입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내가 꼭 10만 원, 20만 원 정해져 있는 보험료를 꼭 납입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싼 게 좋은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비싸면 많은 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을 수는 있으나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많은 보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비싼 보험료를 굳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월 2에서 3만 원대의 가성비 있는 보험료로도 충분히 나한테 맞는 보장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납입 기간에 대한 선정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료를 좀 충분히 넉넉히 낼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오래 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오히려 20년, 30년을 월에 10만 원, 20만 원으로 내시는 것보다 5년이나 10년처럼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대신 보험료의 금액 자체를 높여 가져가면서 오히려 오랫동안 납입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납입 기간이 짧게 되면 보험료가 동일한 보장 대비해서는 보험료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지만요. 오히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컨디션을 먼저 만들어서 보험을 세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가족력이라든지 건강 상태,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내야 하는 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그쵸, 가입을 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랑 납입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면 가족력이라든지 내가 기존에 있었던 기저질환, 그리고 기왕력,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만큼 질병이랑 가까운 상품은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가 평소에 우려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의료 비용을 해칭하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이 조금 대대로 치매라든지 아니면 혈관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 조금 안 좋다라든지 하는 이런 가족별로의 조금 어느 정도의 가족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가족력이 있었던 이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보험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보장을 받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를 얼마나 하는지, 운동을 좀 많이 하는지 아니면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지에 따라서도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 질환이나 질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가족력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한 8년 정도를 투병을 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든지 아니면 저의 여동생이라든지는 아무래도 이 가족력으로 인해서 남들에 비해 이제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25%가량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암에 대한 보장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다른 분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암 보장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예를 들은 부분인데요. 병원의 방문 빈도에 따라서도 보험을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만나뵀던 분들 중에서는요, 여성분들은 조금 자잘한 질병에도 병원을 좀 자주 가시는 편이더라고요. 내가 조금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부인과 질환으로 인해서 조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거나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가시면 질병을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하거나 빠르게
빠르게 발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진단을 크게 받을 확률보다는 수술이나 자잘한 입원 등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방문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 수술이라든지 입원처럼 자잘한 이런 보장 특약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반대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파도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낫겠지, 네, 이러다. 넘어가시는 케이스들이 많으세요. 감기도 잘 병원에 가지 네. 않으시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검진도 때에 맞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텀을 길게 가져가다가 큰 질병이 발견이 되시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이 2, 3년에 한번 좀 크게 텀을 두고 했는데 뭐 췌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갑자기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단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질병을 보장해주는 이런 특약들을 가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보험을 좀 잘 가입했다. 내가 보험을 정말 잘 들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보험을 커스터마이징 하시려면 사전에 이런 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치료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앞서서 제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지만 사실상 자산을 이제 불리거나 지키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요즘 이 제약바이오에서의 트렌드를 보자면 과거에 비해서 치료 방법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트렌드가 또 A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치료 방법이 AI랑 결합이 되면서 조금 더 빠른 이런 치료 트렌드들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항암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암 환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항암을 할 때는 반드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통원을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링거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 항암제를 투여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의 항암제 트렌드는 피하 주사형 이제 트렌드가 조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는 입원도 아니고 통원도 아니고 오히려 한 달치의 약을 받아서 내가 집에서 스스로 당뇨 주사를 놓듯이 내 배에다가 직접 내가 항암제를 놓는 방법으로 치료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절개를 인한 수술, 관열 수술을 많이 했던 게 트렌드라고 하면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먼 다른 나라에 있는 정말 이 분야의 명의에게 내가 AI라든지 원격으로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가입했던 보험이 뭐 암 입원비라든지 진단비로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치료 트렌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거든요. 비급여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확실히 기술이 접합이 되면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암 입원비라든지 이런 담보들이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암으로 입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예전 과거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최신 이런 치료 트렌드에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병원비를 오히려 해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비급여 수술,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치료에 대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보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나에게 맞는 보험을 갖추는 기준들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한 번씩 이제 조금씩 내 보험을 어떻게 그런 커스터마이징 할 수 네네.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가입하고 싶은 보험이나 내가 네. 좀 우려스러운 뭐 질환이 있어서 이런 특약이나 보장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한 군데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어떤 보험사는 암에 대한 보장이 훨씬 더 특화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보험사는 암보다는 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특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험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좋은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험을
분산하고 나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대비 어떻게 보면 좋은 보장을 챙기기 위해서는 굳이 비갱신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요즘에는 갱신형 보험도 이제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짧은 갱신 기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길게는 40년까지도 갱신형 보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갱신을 길게 가져가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갈 수도 있게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한번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보험료를 적게 조금 더 좋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더 잘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또 보험료를 낮추어서 길게 갱신을 길게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럼 이런 거 말고 또 뭐 어떤 방법들이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에 맞는 치료법의 특약이나 보장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먼저 가입을 하시는 게 첫 번째가 실비고요. 두 번째가 암보험이에요. 네네. 근데 암보험도요,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점점 보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암이 진단비, 생활비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최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진단비가 대세였다면 최신은 치료비 위주로 조금 세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진단비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이미 이제 보장을 많이 받으셨다 보니까 진단비에 대한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동일한 진단비를 새로 가입하신다라고 해도 오히려 높은 보험료, 비싼 보험료로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치료 트렌드, 최근에 나온 이런 보장이나 특약들로 준비를 하면 아직 손해율 측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좋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최초 1회에만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니까 오히려 진단비보다는 여러 번 다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로 암보험을 조금 더 세분화하시는 게 좋고요. 암 입원비보다는 상대적으로 통원비라든지 비급여 치료비를 세팅을 했을 때에는 오히려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신 트렌드 뭐 치료하는 방법도 간단해지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이제 길게 시간을 두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좀 바뀌니까 오히려 진단비 일회성으로 받는 것보다 치료비를 차근차근 그때그때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네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병원 방문 빈도가 상대적으로 이 보험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시점은 언제냐면 내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고 그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확 높아지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과 자주 가지 않는 분에 대한 부분은 이 보장을 받는 범위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잘하게 병원을 좀 자주 간다라고 하시면 상대적으로 진단비보다는 자잘한 수술비라던가 아니면 입원비를 통해서 조금 특약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인과 질환 그리고 관절 질환 같은 것들을 조금 특약 위주로 설정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병원을 조금 자주 안 가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라든지 치료비 위주로 세팅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남성분들은 조금 더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골절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이런 사고 관련한 이제 질병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고나 상해 관련한 부분으로 보장을 충족하셨을 때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보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가족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족력 따라서 준비를 또 세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저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굳이 보험료를 과하게 내면서 막 보장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이 니즈가 훨씬 더 올라가 그쵸. 있는 상태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무리해서라도 이걸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좀 강박이 있으신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보험이 없었을 때 병원비로 좀 무서웠던 경험이 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비갱신도 중요하지만 갱신형 특약이나 보장을 좀 적절하게 섞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많이 해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뭐 암 가족력이다 이러면 조금 여러 겹으로 다중 구조로 보험을 설계를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특히 암이나 혈관계 같은 경우에는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이런 관련한 특약들이나 담보들을 위주로 보험을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가족력 위주로 큰 보장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기본 세팅으로 실비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비갱신형, 100세 만기에 비갱신형을 기본 뼈대로 세팅을 하시면서 내가 좀 가족력으로 나는 암이라든지 혈관계를 조금 더 추가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갱신형으로 뭐 10년, 20년, 30년처럼 단계별로 쌓으셔서 아무래도 10년 보장일 경우에는 보장 대비 보험료가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으로 세팅을 하실 때는 내가 소득을 한창 벌어들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10년, 20년처럼 짧은 구간에는 조금 더 많은 보장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30년 세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 기간 동안 조금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하나 뼈대를 세팅하고 30년 갱신, 20년 갱신, 10년 갱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좀 겹겹이 구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내가 가족력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시면 납입 면제에 대한 기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입 면제라고 하는 거는 뭐 암이라든지 중대 질환이 걸렸을 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면서 보장의 기간 동안 충분히 보험을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갱신형 중에서도 납입 면제가 충분히 100세까지 가능한 이런 보장이나 보험으로 세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가족력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걸 한번 구체적으로 잘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있으니까 크게 막 많은 비용을 들여서도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함께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뭐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구체적인 뭐 예시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짧게 제가 예시안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내 보험을 좀 구성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뭐 입원비, 골절, 뭐 깁스, 화상 같은 특정 재해에 대한 부분, 실비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뼈대 세팅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위험도가 있는 가족력 위주의 세팅으로 뭐 20년이나 30년 갱신으로 세팅을 하시되, 진단비나 이런 것들, 치료비나 이런 것들, 수술비나 이런 것들을 딱 내가 가족력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별도로 세팅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을 좀 자주 가시는 편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비랑 입원비를 위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수술비랑 입원비는 조금 특징이 뭐냐면 병원의 심급별로도 수술비랑 입원비를 나눠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대학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이나 입원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은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만,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질병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받는 이런 상급 종합병원 질병 수술비는요, 보장 대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좀 구조화해서 내가 결론적으로는 큰 대학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이가 조금 젊으시다면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이가 조금 많으시다,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시면 갱신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조금 저렴한 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네네.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오히려 심플하게 보험을 여러 개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막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당장에 내거나 내가 아직 젊은데 많은 보험을 가져가실 필요가 절대 없거든요. 나는 평소에 좀 액티비티한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상해 보험처럼 단품으로 하나를 가져가시거나 난 가족력이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운 건 싫어라고 하시면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단품형으로 세팅을 해서 20년 동안만 일단 보장을 받으시고 추후에 내가 소득이 늘어나거나 내가 조금 지출이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적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그때 세팅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함께 해주시니까 훨씬 더 정리가 쉽고 이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각 케이스별로 내 상황에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으셨을 텐데 함께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SG 자산관리의 이차영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